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아프리카에서 온 깜짝 선물. 2. 한국이 사랑받는 이유. 3. 선행은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다.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대한민국은 아프리카 대륙 여러 나라에서 교육, 의료, 지역사회 개발 및 경제 지원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자선 활동과 개발 협력을 실시해왔습니다. 대한민국은 아프리카에서 의료 프로젝트에 주로 참여하여 의료 장비 제공, 의료 인력 교육 및 기본 의료 시설 구축과 같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농촌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농업기술 지원을 통해 농업 생산 개선 및 농촌 경제 발전을 촉진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말 그대로 초대박이 났습니다. 한국이 무심코 헐값에 사들인 아프리카 광산들. 이 광산에는 금도 없고 다이아몬드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은이나 동, 구리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탐내지 않았죠. 그런데 여기서 예상치 못한 초대박 잭팟이 터졌습니다. 이에 그동안 한국의 뒤통수를 쳤던 미국과 리튬을 무기로 한국에 보복을 해왔던 중국이 비상사태에 빠져버렸는데요. 곧 한국의 1위 기업이 바뀐다. 근거 없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한국의 1위 자리를 지켜온 삼성전자. 그런데 앞으로 몇 년 뒤에 1위 기업이 더 이상 삼성전자가 아니라 LG가 된다고 발표한 전문가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바로 전기차 시장이 2030년이면 무려 3,500조 원 규모로 급성장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보지 못한 3,500조 원이라는 엄청난 규모의 전기차 시장에서 한국의 현대차와 기아차가 시장을 주도할 것이라는 놀라운 전망도 나왔습니다. 18일 글로벌 시장조사 업체 리포트링커 기 발표한 세계 전기차 산업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오는 2030년 글로벌 전기차 시장 규모는 2조 7천억 달러, 약 3,508조 원에 이를 전망입니다. 이는 지난해 예상 시장 규모인 5,438억 달러, 약 706조, 보다 무려 5배나 성장한 규모인데요. 전기차 시장 발전 대표적 요인으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교통 문화와 기후 변화를 예로 들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감염병에 대한 경각심이 심화되면서 대중교통을 꺼리는 분위기가 만들어진 가운데 기후변화의 심각성까지 대두되면서 전기차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글로벌 전기차 시장 발전을 주도할 업체도 공개했습니다. 총 594개 기업을 검토해 17개로 추스렸습니다. 현대차 기아를 비롯해 엑셀그룹, 알타모터스, BMW, BYD, 콘티넨탈, 포드, 제너럴모터스, 마힌드라 일렉트릭 모빌리티, 닛산, 테라, 테슬라, 토요타, V모토, 폭스바겐, 볼보 등이 꼽혔는데 이 중에서 현대차와 기아차의 역할이 가장 주목된다는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압도적으로 화려하고 세련된 디자인뿐만 아니라 세계 최고 성능의 배터리와 실내까지 갖추면서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등 전 세계 자동차 전문 매체로부터 세계 1위라는 수식어를 받으며 테슬라마저 꺾는 놀라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K 배터리는 더 강력합니다. 전기차 배터리 기술력 세계 1, 2, 3위가 바로 한국의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그리고 SK온이고 이들의 수주잔고, 즉 이 세 개의 한국 배터리 회사가 앞으로 전 세계 자동차 회사에 공급할 규모가 이미 1,000조 원을 돌파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신드롬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SNE 리서치는 앞으로 추가 주문이 한 건도 없더라도 한국의 배터리 3사는 2030년까지 공장을 100%로 가동할 수 있다는 놀라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지구 역사상 이렇게 강력했던 적은 없습니다. 자, 그런데 미국은 이렇게 3,500조 원이라는 천문학적 규모의 전기차 시장을 한국이 독식하게 될 것이 아니고 왔는지 인플레이션법을 만들어 현대차의 뒤통수를 치고 배터리도 세부 조항을 여러 추가해 한국산 배터리가 미국 시장을 독식하지 못하도록 충격적인 방법으로 깎아내리려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한술 더 뜹니다. 배터리의 핵심 재료인 리튬, 이 리튬을 통제하여 한국의 보복 조치를 가하려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전 세계 리튬 광산을 싹쓸이하여 한국이 배터리 최강국이 되지 못하도록 한국으로의 수출을 통제하려 하는 충격적인 계획을 만들었습니다. 중국이 2025년까지 세계 리튬 생산의 3분의 1을 통제하게 될 것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이 13일 보도했습니다. 스위스 투자은행, IB, UBS 그룹은 보고서를 통해 중국 기업들이 자국과 외국의 광산에서 지난해 19만 4천 TW 리튬을 생산했으며 2025년까지 생산량을 70만 5천 TW로 늘릴 것이라면서 이같이 관측했습니다. 리튬뿐만이 아닙니다. 중국은 전 세계 핵심 광물을 거의 장악하다시피 한 상태입니다.
배터리 양극재에 쓰이는 리튬과 코발트의 경우 중국 재련 의존도가 60% 안팎일 정도로 높습니다. 특히 전기차 성능을 결정하는 양극재 핵심 소재, 니켈, 코발트, 알루미늄, NCA, 전구체의 중국산 비중은 99.99%나 됩니다. 중국을 거치지 않고서는 광물 확보가 사실상 불가능한 셈입니다. 이는 중국이 2000년대 초부터 천연자원 매장량이 풍부한 중남미와 아프리카를 집중 공략한 데 따른 결과입니다. 중국개발은행 수출입은행은 매년 최대 90억 달러씩을 이들 지역에 대한 자원 개발에 투자했고, 이를 통해 핵심 광물을 싹쓸이하고 있습니다. 중국 최대 전기차 업체인 BYD는 현재 아프리카 리튬 광산 6곳 인수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이 지난달 아프리카 17개국의 채무 23건을 면제한 것도 이들이 중국의 빚을 갚지 않는 대신 중국이 아프리카 광산 개발권을 99년간 독점하는 충격적인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입니다. 충격적이죠. 자, 그런데 결국 아프리카 국가들이 대반전을 만들어냈습니다. 중국과 했던 계약들을 모두 취소하고 한국에 세계 최대 규모의 광산들을 모두 줄 수 있다는 파격적인 발표를 한 것인데요. 한국은 초대박이 나버렸습니다. 아프리카는 2차 전지 소재가 풍부한 곳입니다. 코발트는 DR 콩고가 전체 매장량의 약 56%인 350만 톤을 보유하고 있고, 만간은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가봉이 전 세계 매장량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니켈은 전 세계 매장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는데 남아공과 마다가스카르가 주요 생산국이며, 리튬은 짐바브웨가 현재 세계 5위 생산국입니다. 흑연은 모잠비크, 탄자니아를 중심으로 전 세계 매장량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아프리카에는 2차 전지 소재가 풍부하지만 인프라가 부족한 것은 물론 행정의 불투명, 파이낸싱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사업 환경인 열악한 상황입니다. 보츠와나, 남아공 등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아프리카 자원북국들의 부패지수와 사업 용이성 지수는 세계 최하위권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프리카 국가들이 대반전을 만들어냈습니다. 돈 몇 푼 빌려준 뒤 자신들의 항구 점유권 99년과 광산 독점 개발권 99년을 가져가 버리는 중국의 만행에 결국 아프리카 시민들이 폭발한 것입니다. 사모아 공화국은 이미 중국 관련 사업 부채가 대외 부채 절반에 육박하자 사모아 첫 여성 총리는 1대1로 사업을 전면 보류한다 라는 충격적인 발표를 한 뒤 한국의 2차 전지 소재 관련 광산 개발권을 한국에 전부 줄 수 있다는 파격적인 소식을 전했고, 스리랑카도 중국 국영기업에 개발권을 넘겼다가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일어나면서 스리랑카 대통령은 몰디브로 도망갔습니다. 이후 새로운 스리랑카 정부는 중국 대신 한국에 광산 개발권을 팔 수 있다는 놀라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몰디브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의 1대1로 사업으로 진비지 나라 전체 GDP를 넘어서 버리자 국가부도 사태를 선언한 뒤 중국이 아닌 한국과 손을 잡아야 한다는 현지 언론들의 보도가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아프리카국들이 이렇게 놀라울 정도로 한국에 호의적인 이유는 한국은 그동안 중국과는 달리 아프리카 국가들을 마음으로 도와주었습니다. 진심이 통한 것이죠. 아무런 대가도 없이 아프리카에 병원과 학교를 세워 아프리카 시민들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해 주었고, 식량이 부족해 하루에도 수많은 이들이 목숨을 잃고 있는 아프리카에 한국산 쌀을 개량해 아프리카 기후에서 최적화된 쌀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고, 결국 아프리카에서 한국산 쌀이 넘쳐나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한국 덕분에 앞으로 몇 년 뒤면 아프리카에서 밥이 없어서 굶어 죽는 이는 없어지게 되는 것은 물론이고, 이제는 아프리카에서 다른 나라로 쌀을 수출하여 부유한 국가로 거듭날 수 있는 기적이 만들어질 전망입니다. 이 때문에 기적을 만들어준 한국의 아프리카 국가들이 보답을 하겠다며 현재 이렇게 중국과의 광산개발 독점권 계약을 파기해버린 뒤 한국에 몰아주는 놀라운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한국의 대박 행진은 아프리카에서만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르헨티나 옴브레 무에르토 리튬 여모지아에서 뽑아올린 염수를 저장해둔 호수. 원래는 이곳을 중국이 비싼 값을 쳐주겠다며 아르헨티나로부터 사들이려 했습니다. 염호의 면적은 25,500헥타르로 서울 면적의 3분의 1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포스코가 결국 이곳을 중국보다 더 비싸게 돈을 지불하고 사는 파격적인 결단을 내렸죠. 자, 그런데 포스코가 이곳을 인수한 뒤 추가 탐사를 해보니 원래 추정 매장량보다 무려 6배가 많은 리튬이 매장되어 있었습니다. 염호는 소금호수라는 명칭과 달리 지하에 리튬을 함유한 염수가 매장되어 있는 곳입니다. 수백 m 깊이로 구멍을 뚫어 뽑아 올린 지하 염수를 사용합니다. 매장량 측정 방법도 같습니다.
이전 소유 업체는 탐사공을 15곳만 뚫었습니다. 반면 포스코는 2년간 탐사 범위를 넓혀 30개를 더 뚫었습니다. 300에서 400m 깊이까지만 뚫은 기존 업체와 달리 포스코는 600m까지 파내려갔습니다. 그 결과 추정 매장량은 220만 T에서 1350만 T로 늘었습니다. 초대박이 난 것이죠. 호주에서도 잭팟이 터졌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리튬 광산이 모여있는 호주가 한국의 리튬 광산 개발권을 쥐어주며 동맹관계를 과시했습니다. 호주는 최근 수년 동안 한국산 탱크부터 시작해 자주포 등 한국산 무기로 자국 군대를 도배시키는 파격적인 결단을 내리더니 이번에는 미래산업의 쌀로 불리는 리튬마저 한국에 몰아주기로 하는 파격적인 결단을 내렸습니다. 호주 정부는 한국 기업들은 최고의 비즈니스 파트너라며 한국과 사업을 함께하면 막대한 돈을 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변 환경도 완벽하게 보존되어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고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한국이 네팔의 생명을 선사하자 엄청난 반응이 쏟아지고 있어 화제입니다. 최근 인천공항에 국내외 외신들이 몰려 열띤 취재 경쟁이 벌어진 바 있습니다. 네팔로 젖소 101마리를 보내는 한송 행사를 지켜보기 위해 불려든 것입니다. 해당 젖소를 받은 네팔 현지에서는 한국에 대한 격한 갑사 인사가 불나오고 있으며 네팔 언론도 해당 소식을 대서특필하며 고마움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외신들은 과거 전쟁으로 가축 등을 지원받던 한국이 이런 프로젝트를 추진할 수 있을 만큼 낙농업이 발달한 배경에 주목한 상태입니다. 1950년 북한의 기습 남침으로 시작된 6.25 전쟁은 한반도를 피로 불들인 바 있습니다. 전쟁통에 사람뿐 아니라 소, 돼지, 닭 등 가축도 씨가 마를 지경이었죠. 1902년 홈스타인 젖소 20여 마리가 치움 들어오면서 시작된 대한민국의 낙농업 기반도 전쟁으로 붕괴됐습니다. 정부가 축산진흥정책을 내놓은 것은 전쟁 후 9년이 지난 1962년입니다. 남양유업 64년, 과메일유업 69년 등이 잇따라 설립되면서 낙농업이 차츰 재건됐죠. 덕분에 한우와 젖소는 각각 342만 마리와 40만 마리로 늘어나기도 했습니다. 한국 축산업의 명맥을 잇는 과정에는 정부와 농민의 노력이 컸지만 해외에 도움이 있었다는 사실은 모르는 이들이 많습니다. 1944년 미국에서 설립된 해퍼 인터내셔널에 도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당장 우유 한 잔을 공짜로 주는 것보다 가난한 농민이 가축을 받아 자립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길게 보면 가난 극복의 지름길이라고 판단했던 단체입니다. 그래서 자선단체 이름을 암송아지란 뜻을 지닌 해퍼로 정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해퍼의 취지에 공감해 빌 클린턴 전 대통령과 빌 게이츠도 후원을 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1976년까지 해퍼는 돼지, 염소, 닭, 토끼, 벌통 200개 등 44회에 걸쳐 가축 3,200여 마리를 한국에 보냈고 여기에는 젖소 897마리와 황소 58마리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들 가축은 역대 미국 대통령들의 이름을 딴 해군 수송선을 타고 한국에 실려왔습니다. 7주간의 긴 항해 끝에 부산항에 도착했는데 성경 속 노아의 방주를 연상시킨다는 평가를 들었습니다. 21만 개의 종란 또한 미군 수송기편으로 건너와 전국의 무화장으로 보내졌고 한국의 생태계 복원을 위해 꿀벌 150만 마리가 도착하기도 했습니다. 세계 100대 작물 중 71%가 꿀벌을 통해서 수분을 얻고 있어 전쟁으로 황폐화된 생태계를 복원하는 데 꿀벌은 반드시 필요한 존재였죠. 그리고 젖소 897마리 중 일부는 비행기에 실려 태평양을 건너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고온 다습한 한국의 기후는 이들을 키우기에 적합하지 않았고 상당 부분 사료를 외국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무유 생산량은 좀처럼 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이를 타개하기 위해 목장주들과 협력해 1980년대 후반부터 지금까지 소 한 마리 한 마리에 대한 데이터를 모아 디지털로 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소마다 식별버포, 아이디를 부여해 몇 kg의 사료를 먹었고 이때 무유를 몇 년 팠는지, 아픈 곳은 없는지, 새끼를 언제 낳았는지 등을 기록으로 남겼던 것입니다. 낙농가들은 출스타인종 가운데 우수한 품종을 가려내기 위해 국내 환경에 잘 적용한 개체들만 다음 세대의 새끼를 낳도록 맙소와 수소를 선별했습니다. 무유의 성분과 생산량, 골격구조 등을 따져 유전 능력이 좋은 상위 1% 개체를 뽑고 이 암소가 낳은 수소를 C수소로 지정해 해당 소의 정맥을 다른 농가에 보급했던 것입니다. 이 과정을 반복하자 세대를 거듭할수록 유전 능력이 좋은 말소들만 낳게 됐습니다. 우유 능력 겹정 사업으로 부르는 과정을 40년 넘게 이어오면서 한국 젖소의 생산량은 세계 톱 수준으로 올라섰습니다. 한국은 건조하고 초원이 넓은 지역에 살던 소를 지원받아 고온 다습한 합경에서 이를 극복한 거의 유일한 나라입니다.
한국은 규모가 작은 개별 농가도 품종 개량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이제 막 시작하는 낙농 후진국의 성공 모델이 되기에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해퍼는 한국의 축산 기반이 어느 정도 회복되자 1976년 한국에서 접수한 바 있습니다. 남한의 1인당 국내 총생산 807달러, 이 북한 772달러를 치음으로 추월했던 해입니다. 1인당 우유 소비량은 1970년 1.6kg에서 2017년 79kg으로 증가했고, 육류 소비량 또한 선진국 수준인 49kg 이상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 9월 해퍼의 한국 지부가 다시 설립됐죠. 이제는 밟는 것이 아닌 해외에 도움을 주는 일에 한국이 앞장서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배경에 네팔의 젖소를 지원하기 위해 선택된 나라 또한 한국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중앙회도 적극 참여했는데, 젖소는 내년 1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 항공기로 이송돼 수도 카트만두에서 남동쪽으로 150km 떨어진 신둘리지구 시범 낙농마을 50농가에 지원될 예정입니다. 송아지 운반을 위해 케이지도 새롭게 만들어졌습니다. 한국의 젖소 생우와 시수소가 해외로 가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문송을 위해 이달 5일부터 기본검진, 백신 접종 등 출국 준비를 마치기도 했습니다. 네팔 농가들은 직사를 신축하며 한국에서 오는 젖소를 마시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새로 태어나는 암송아지들을 이웃 농가에 전수하는 방식으로 가족 한 마리로 시작하는 경제적 자립을 실현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번에 네팔로 가는 젖소들은 크라우드 펀딩과 복장주들의 기물을 통해 마련됐습니다. 과거 해떠로부터 젖소 2마리를 기증받았던 낙농 수혜자도 기부에 동참했습니다. 소를 운송하는 데 드는 예상 비용은 50만 달러 정도입니다. 그간 코로나로 여객기를 화물기로 개조해 사용해온 아시아나 항공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문송 문제가 극적으로 풀리기도 했습니다. 문송에는 수의사까지 대동하고 여행 스트레스를 발지 않도록 극진한 관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내 축산 전문가들도 현지로 파견돼 낙농 기술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한국처럼 소마다 개체별 식벌 번호를 부여하고 모바일 앱을 통해 목장별 데이터를 모아 디지털 방식으로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소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바이오가스로 전환하는 기술도 전수합니다. 문료에서 발생하는 가스를 부엌으로 보내 연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섭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소가 해외로 나가는 경우는 쉽게 찾아볼 수 없는 사례입니다. 한국을 포함한 각국은 구제역 같은 가축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살아있는 가축 교역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예외적으로 반출되는 모든 젖소가 검역을 받고 구제역 비발생 증명서를 발급받아 네팔로의 이송이 가능해졌습니다. 50년 전 젖소 한 마리당 하루 우유 생산량이 10리터도 안 되던 우리나라가 마리탕 33리터, 세계 5위 수준의 우유 생산국으로 성장해 낙농 원조국이 됐다는데 의미가 있다는 분석입니다. 네팔의 인구는 3천만 명 정도로 1인당 GDP는 1,000달러 수준입니다. 낙농업은 네팔 국내 총생산의 9%를 차지하는 중요한 산업이지만 네팔 토착종의 연간 산유량 880kg은 한국 젖소의 10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네팔은 전국에 약 750만 마리의 젖소가 사육되고 있는데 한국이 40만 마리를 보유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20배가 넘는 규모입니다. 전체 농가 절반이 젖소와 버팔로를 보유하고 있으며 빈곤층의 95%가 농업에 종사하는 만큼 농촌 소득 개선이 절실했죠. 네팔 정부는 우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인도와 중국으로부터 젖소 수입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2010년 네팔은 인도에서 소를 수입하려 했지만 법률적인 문제로 무산됐고 2018년에는 중국에서 약 1만 마리의 젖소 수입을 요청했지만 높은 비용과 긴 프로세스로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네팔은 1917년 영국에서 최초로 소를 수입한 바 있습니다. 이후 선별 육종을 통해 품종을 높이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시스템이 기대만큼 효율적이지 못했습니다. 이에 우수한 젖소 유전자원을 보유한 한국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이었죠. 젖소 한 두당 우유 생산성을 살펴보면 한국은 이스라엘, 미국, 캐나다, 스페인 다음인 5위를 차지했고 한국보다 뛰어나다고 자부하던 일본은 9위에 그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970년대 이전만 해도 한국의 젖소 산유량은 현재의 네팔과 비슷했습니다. 하지만 정부와 목장주들의 노력으로 50년간 성장을 거듭하며 현재 산유량은 마리탕 1만 400kg 이른 상태입니다. 또 세균수 기준 원유 위생 수준 또한 세계 최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네팔 국제공항까지 비행시간은 약 6시간으로 우유 생산 선진국 중 가장 가깝다는 점도 이번에 소를 보내게 된 배경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팔의 대표 언론 카트만두 포스트는 한국에 깊은 감사를 표해왔습니다. 한국이 젖소를 선물해줘서 우유 생산량이 크게 늘 것이라 기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국의 날씨 범위가 영하 10도에서 영상 40도이기 때문에 소들이 기후에 대한 적응력이 높다며 극찬하기도 했습니다. 자신들이 오랫동안 고품질 소를 수입하기 위해 노력해왔지만 공급업체 중 누구 하나 관심도 없었고 비용 견적도 보내지 않았다며 한국의 이런 결정은 네팔을 구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 보도한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네팔은 50년 전 한국의 현재 위치에 있기 때문에 낙농 산업을 변화시키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는 기대감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네팔 아이들은 단백질이 부족해 막 32%가 발육부진으로 고통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유가 중요한 영양 공급원이자 농가 소득원인 것입니다. 네팔은 이번 젖소 문반 사업 이전에도 한국에 쭉 빠져 있었습니다. 네팔의 유명 언론 히말라야 타임스에는 박보검 관련 기사가 일면을 장식하기도 했습니다. 2019년에는 네팔 수도 카트만두에서 K판 경연이 열렸을 때는 한 번에 5,000명 이상이 몰리며 뜨거운 일기를 뿜어냈죠. 3,000석 규모의 공연장을 꽉 채우고도 모자라 통로와 벽면에까지 관객들이 빼곡히 서서 공연을 만끽했을 정도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한국의 기술력에도 감탄하고 있는데 2020년에는 한국도로공사가 네팔 최대 규모 고속도로의 설계 및 감리 사업을 2,100만 달러에 수주하기도 했습니다. 카트만두에서 니즈가드 국제공항 예정지를 연결하는 도로로 약 35억 달러에 달하는 초대형 사업에서 핵심 역할을 맡은 것입니다. 코리아 컨소시엄은 싱가포르, 호주, 스페인 등 22개의 글로벌 컨소시엄과 경합 끝에 최종 선정됐죠. 2020년 코로나가 퍼졌을 때는 2만여 회의 코로나 진단 키트를 지원하며 극찬을 받았고 코이카는 작년 말 네팔 대지진 피해 지역의 병원을 신축해 현지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2009년 선진국여국 클런에 공식 가입한 바 있습니다. 가입 당시 약속한 국민층 소득 대비 지원을 0.25%까지 늘리기 위해 꾸준히 해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팔은 한국이 도움을 주는 대표적 아시아 빈국 중 하나이자 한국국제협력단 코이카의 중점 협력국입니다. 정부 지원 사업만 연간 1,300만 달러이고 NGO 사업 규모도 연간 80억 원이죠. 네팔에 한국 젖소가 잘 정착되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길 바랍니다. 세계 최대 운하 보유국 중 한 곳인 파나마가 한국에게 미래를 맡겨버리자 전 세계 외신들이 이를 대서특필하고 있어 화제입니다. 파나마는 중국의 파격적인 제안도 뿌리치며 한국을 선택한 상황인데 1대1로를 확대하기 위한 시진핑의 계획이 물거품이 됐다는 기사가 쏟아졌을 정도입니다. 파나마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기에 외신들이 한국을 주목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파나마는 매년 14,000척의 선박들이 이용하는 대형 운하를 가지고 있습니다. 태평양에서 카리브해를 거쳐 대서양으로 연결되는 통로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세계 물통량의 3에서 5%를 책임지며 북미와 남미를 인결하는 지점에 위치해 있기도 하죠. 원래는 콜롬비아에 속해 있다가 1903년 미국의 도움으로 국가가 된 나라입니다. 파나마 정부는 파나마시의 만성적인 교통난 해소와 경제 활성화를 위해 나라의 미래를 바꿀 핵심 사업으로 철도 교통망 구축에 집중해왔습니다. 시진핑이 2018년 파나마를 방문해 지하철 수주에 온 힘을 쏟았던 것도 이 때문입니다. 당시 중국은 교량, 철도, 항구 및 발전소 등에 대한 투자를 제안했고 컨테이너 항구 구축에 9억 달러 투자를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지하철 공사에는 중국 건축공정 총공사를 필두로 5개 중국 업체가 단독 또는 컨소시엄을 구성해 질사표를 냈을 정도입니다. 파나마는 중앙아메리카 국가 가운데 지하철을 유일하게 운영해왔던 나라입니다. 2014년 총 길이 16km의 1호선을 건설했고 2호선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3호선 건설은 파나마의 미래가 걸린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대규모 투자를 약속한 중국이 아닌 바로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2019년 현대건설 컨소시엄은 3조 3천억 원 규모의 파나마 지하철 3호선 사업을 수주한 바 있습니다. 현대건설을 주축으로 포스코건설, 현대엔지니어링 등 국내 3개사가 중국 컨소시엄과 경쟁을 벌인 끝에 최고점을 받아 수주를 따냈던 것입니다. 수도 파나마시티와 서부를 연결하는 전체 25km 구간과 14개 역을 건설하는 프로젝트로 강력한 지진도 견딜 수 있는 조건이 요구됐습니다. 지금까지 파나마에서 추진된 인프라 공사 중 최대 규모 사업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한국 컨소시엄은 기술 제한 403점, 경제성 490점으로 893점을 받은 반면 중국 철도그룹이 포함된 컨소시엄은 842점을 그치며 탈락했던 상황입니다.
이에 중국 측은 분노했고 한국 수주에 재통을 걸어왔습니다. 파나마 측이 입찰 예정가로 24억 달러를 제시했는데 한국 컨소시엄이 이보다 높은 25억 700만 달러를 제안했음에도 최고점을 얻었던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내용이었죠. 여기에 한국 측은 자금 조달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재검토의 명분으로 삼기도 했습니다. 한국이 선택된 것에 반발해 5건의 이의를 제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중국 컨소시엄의 입찰 제안서에는 구체적인 기술 요구사항이 빠져 있었습니다. 기술력도 없으면서 가격만 저가로 시내 수주를 따내려 했던 것입니다. 결국 중국 측은 최소 기술평가 점수인 375점조차 넘지 못해 패배의 원인이 됐다는 설명을 들어야 했습니다. 파나마 정부는 2달 후 중국 측의 이의는 근거가 없다며 한국 컨소시엄의 최종 수주를 확정했습니다. 중국 언론들은 자신들이 한국에게 패배했다며 한탄하는 기사들 쏟아냈죠. 파나마 3호선과 유사한 국내외 다수 프로젝트를 수행한 경험도 그들에게 신뢰를 준 상황입니다. 파나마는 환대평양 조산대에 위치한 탓에 일본에 버금갈 정도의 지진이 빈발하고 있습니다. 그런 곳에서 현대건설의 기술력은 현지의 극찬을 받고 있습니다. 모노레일 교량의 강걸 요구 조건 변경을 통해 안전성을 유지하고 공사비 절감과 공사기간 단축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이득했기 때문입니다. 강걸 구조가 경제적이며 지진에 저항하기 유리한 구조지만 내진 설계 검토 결과 시방서 규정을 만족하지 못한다는 점을 파악했고 받침 구조로 변경해 하중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기술력을 선보인 것입니다. 전 노선에 동일한 받침을 적용한 성능 기반 내진 설계 기법을 활용해 교각 단면을 축소하고 최소 철근만 배치해 하중을 줄일 수 있어 기술적 찬사를 받았던 것입니다. 결국 안전성을 유지하면서도 공사비를 279만 달러나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파일 공사 기간은 22개월에서 18개월로 단축시키는 데 성공했죠. 이런 성과는 강진이 많은 중남미를 사로잡아 향후 추가 수주까지 기대되고 있습니다. 3호선 사업은 건설 단계에서만 5,000개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되며 완공 시 하루 18만 명, 피크 시간대 2만 명의 승객을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파나마 서부 주민들은 교통체증을 피하기 위해 새벽 5시에 일어나 차들 가지고 출근해 왔는데 그럼에도 짧은 거리를 이동하는데 2시간 이상이 걸리는 상습 정체에 시달려 왔습니다. 하지만 3호선 건설과 함께 주민 50만 명의 극심한 교통난이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는 상황입니다. 파나마 인구가 400만 명인 점을 감안하면 10%가 넘는 국민들이 출근 지옥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현대건설 컨소시엄은 올 4월 4천억 원 규모의 터널 구간을 추가로 수주하기도 했습니다. 애초 운하 인근에 교량을 건설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공사 시간을 줄이기 위해 터널 구간으로 변경해 한국 컨소시엄에 맡긴 것입니다. 운하 밑을 지나는 길이 5.3km 위 터널을 셀른 것으로 이는 파나마 운하 밑을 통과하는 최초의 터널입니다. 파나마 메트로 청장은 지하터널이 사업 위험을 낮추고 시간을 절약하는 최고의 방법이라는 설명을 했습니다. 특히 국가 핵심 산업인 파나마 운하가 터널로 인해 이상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지만 그들은 지진 등의 강점이 있는 현대건설의 기술력을 믿고 수주를 맡겼다는 설명입니다. 현지 보도에 따르면 해당 터널 사업은 일본 쪽에서도 큰 관심을 보였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당시 모테기 외무상은 파나마 운하의 2번째 사용자인 일본이 터널 등이 포함된 지하철 프로젝트를 제공하길 원한다고 제안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실 철도 사업 자금 상당 부분을 일본 국제협력기구 JICA가 장기 차관 형식으로 제공해 일본 측은 파나마가 자신들에게도 발주할 것이라 기대한 면도 있었다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결국 한국이 수주했고 일본은 부러움에 치를 떨어야 했습니다. 터널은 해수면보다 64m 아래에 위치해 있으며 2023년 착공이 될 예정입니다. 파나마 언론들은 터널을 한국에 맡겼다며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파나마는 운하를 통해 연간 20억 불 이상의 통행료 수익을 얻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진 다발 지역에 그 지하 터널을 한국이 건설한다는 것은 국가의 미래를 맡긴 것과도 같은 행동이라는 평가입니다. 터널이 잘못되거나 지진이 나서 무너질 경우 파나마뿐 아니라 세계 물류에 막대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중국 측이 문제로 삼았던 금융 부분에서도 놀라운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대건설이 추진한 파나마 메트로 3호선 급육약정이 현대건설이 추진한 파나마 메트로 3호선 급육약정이 TXF 글로벌 2022에서 올해의 밀로 선정된 것입니다. TXF 트레이드 익스포트 파이낸스 지는 2013년 런던에 설립된 금융종합 미디어로
매년 전 세계 금융시장에서 이뤄진 최고의 거래 열개를 부문별로 선정해 발표해 왔습니다. 이는 지난 2월 미국 라틴 파이낸스지가 선정한 올해의 딜 수상에 이은 두 번째 경사입니다. 현대건설 컨소시엄은 지난해 6월 27억 달러 규모의 중장기 금융약정을 체결했고, 글로벌 급을 회사와 협력 관계를 구축해 경쟁사보다 유리한 금융안을 제출했기에 최고의 딜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파나마는 사업비 25억 달러 규모의 5호선 건설 프로젝트에도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12km 길이의 14개 역을 조성하는 사업을 계획 중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한국 도화 엔지니어링이 참여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화는 파나마 3호선 설계에도 참여했기에 향후 한국 측의 수주가 기대된다는 분석입니다. 그런데 파나마가 미래를 맡긴 곳은 현대건설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포스코건설은 지난해 12월 파나마 최대 발전소를 6,500억 원에 수주하기도 했습니다. 신규 복합화력발전소와 LNG 터미널 중설 공사를 따낸 것인데, 이는 기존에 건설했던 발전소가 엄청난 호평을 들었기에 성과로 이어졌다는 설명입니다. 포스코건설은 2016년 EPC 턴키 방식으로 LNG 프로젝트를 수주한 바 있습니다. 계획은 차질 없이 진행됐고 합공 후 27개월 만에 공사를 완료해냈습니다. 중남미에서 진행한 가스복합발전 프로젝트 중 최단기간 기록을 세웠던 것입니다. 파나마 콜론 프로젝트는 380메가와트 규모의 복합화력발전소와 18만 세제곱미터 용량의 LNG 터미널을 건설한 사업입니다. 코르티소 대통령은 준공식에 참석해 해당 프로젝트가 경제 성장을 주도하며 중남미 에너지 시장의 허브로 자리매김하게 되는 기념비적 프로젝트가 됐다고 치하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포스코가 건설한 발전소는 파나마 총 발전량의 23%를 생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근 산업단지와 30만 가구에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최근에 640메가와트 규모의 파나마 가툰 복합발전소와 콜론 LNG 터미널 증설 공사를 수주했던 것이죠. 걸국 파나마는 국가 에너지 산업의 상당 부분을 한국에 맡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포스코건설은 현지인을 대상으로 한국 문화를 전파하는 데도 힘쓰고 있습니다. K-팝 노래와 댄스 등 한국 문화를 배울 수 있는 기회까지 제공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삼성에 있어서도 파나마는 상당히 의미 있는 지역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지난달 13일 이재용 부회장이 파나마 법인을 찾은 것도 이런 중요성 때문입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중남미 지역 법인장 회의를 가졌고 사업 현황 및 전략을 점검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파나마 대통령을 만나 협력을 다짐했죠. 파나마는 삼성TV가 세계 1위로 올라갈 수 있게 발판 역할을 했던 상징성이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컬러 TV 개발에 성공한 것은 1976년이었습니다. 당시 해외 수출을 모색했는데 선뜻 낯선 회사 제품을 받아주는 바이어는 없었죠. 그런데 첫 수출 대상국은 뜻밖에도 중미의 파나마였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인 미국 시장에 앞서 파마나들 테스트 마켓으로 삼았고, 현지 판매상에게 독점권을 부여해주는 퉁 최선을 다해 설득해 기회를 잡았던 것입니다. 파나마 전원과 방송 시스템이 미국과 같다는 점도 이런 선택을 했던 배경입니다. 1차로 컨테이너 한 개분에 해당하는 250대를 파나마에 수출했는데 그 과정 속에서 다양한 문제를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삼성TV는 얼을 만에 매진됐고 곧 미국 시장에 진출했죠. 현재 삼성TV 시장 점유율은 31%까지 올라섰는데 파나마에서 진행했던 테스트를 발판 삼아 17년 연속 세계 1위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파나마 현지 법인은 삼성전자에 있어서도 해외 첫 지점입니다. 삼성은 내년 파나마에서 열리는 로봇올림픽의 후원사 역할도 맡고 있습니다. 파나마의 미래 세대를 지원하는 일에 삼성이 앞장서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파나마 대통령은 삼성이 파나마에서 무슨 사업을 하든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죠. 한국과 함께 성장하는 파나마, 더욱 높은 협력을 이루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